자, 이 연유는 이사님 이제 계속 수집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제가 카톡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앞으로 메타포 수집 광이 되셔야 된다. 제가 추천을 해드립니다. 왜 이게 메타포 수집을 해야 되냐면은, 메타포를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많이 알고 있으면서 강의를 할 때도 메타포를 아주 수시로 쓸 수 있어야 되고, 또 상담을 오는 분들한테도 메타포로 상담을 할 때 훨씬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뭐 일반 대화에서도 메타포 쓰면 뭐 물론 너무 좋겠죠. 그래서 메타포를 쓴다는 이야기는 듣는 사람의 그 무의식과 연결될 수 있는, 무의식과 소통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별로 메타포를 다 수집하는 게 좋아요. 제가 아침에 보내는 글을 보면은, 아침에 이제 NLP 멘탈 글 보면은 거의 메타포가 하나씩 다 들어 있습니다. 뭐 어떤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고 어떤 주제를 제가 제시한다든지 어떤 비유적인 표현이 많이 들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글을 쓸 때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게 메타포를 활용하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담할 때도 이제 메타포를 많이 사용하고, 뭐 강의할 때, NLP를 가르칠 때 메타포를 많이 사용하죠. 아마 우리 이사님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울화병, 화병이라는 것을 어떻게 메타포로 활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느냐. 자, 화병이라는 것은 마치, 자, 수로가 없는 댐에 물이 고이는 것과 같아요. 수로가 없는 그 댐에 물이 계속 고이면 어떻게 될까요? 댐둑이 터져버리겠죠. 근데 댐둑이 어느 쪽으로 터질까요? 강한 쪽으로 터질까요? 아니면 약한 쪽으로 터질까요? 자, 이렇게 제가 질문하죠. 자, 이 화병도 같은 논리입니다. 이 화가 날 때마다 계속 풀어야 되는데, 해소를 해야 되는데, 화를 해소하지 않고 계속 화가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감정이 어느 순간에 폭발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감정이 누구한테 폭발이 될까요? 자, 바깥에 있는 부담스러운 사람한테 폭발이 될까요? 아니면 가까운 그 가족들, 편안한 가족들한테 폭발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가까운 가족들한테 나도 모르게 화가 욱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옛날에 아버지들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는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정말 점잖고 착한 사람으로 보였던 그 아버지가 술을 한 잔 마시고 집에 들어오면은 물건 집어 던지고 소리 지르고 막 가족들을 때리고, 이런 아버지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 이 아버지들은 왜 그랬을까요? 바로 감정 해소가 안 되고 계속 쌓인 감정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뭐 울분이라든지 억울함이라든지 뭐 분노라든지. 특히 옛날에 뭐 50년, 60년대 보릿고개 시절에는 얼마나 그 먹고 살기가 힘들었습니까? 뭐 그 가난함이라든지 사회적인 그 부조리라든지 정말 참기 힘들었던 게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게 쌓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폭발하는데, 술을 한 잔 먹으면은 편안한 가족들한테 폭발이 되는 거죠. 뭐 지금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어쨌든 내가 자주 화를 내거나 나도 모르게 욱 올라오는 게 많다, 이제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물론 타고난 기질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이렇게 이제 감정이 쌓인 게 많다. 자, 댐에 물이 고여서 댐tuk이 터져버리는 것처럼 내 감정도 쌓여서 어느 순간에 터져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 화병을 어떻게 해소해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댐에 수로를 만들어서 물이 흐르게 만들면 물이 깨끗하게 정화가 되고, 자, 댐tuk이 터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로 감정을 해소를 해야 됩니다. 자기만의 감정 해소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실컷 이야기를 한다든지, 또는 크게 웃는다든지, 크게 소리를 지른다든지, 뭐 그리고 이제 뭐 몸을 열정적으로 움직이는 운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감정을 분출할 수 있는 자기만의 감정 해소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장 좋은 것은 우리 참만남 심리 가족처럼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감정을 공감해주는 그런 어떤 환경이나 또는 만남이나 문화가 있으면 참 좋겠죠. 자, 만약 그런 게 없다면은 나 개인이라도 뭐 혼자 새벽에 산에 올라가서 소리를 지른다든지 크게 웃는다든지 이런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또는 요즘 뭐
웃음 치료라든지 또는 뭐 실버 건강 체조 이런 게 참 인기가 좋은데요. 자, 실버 건강 체조 모임에 참가해서 열정적으로 율동을 한다든지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춘다든지 그게 웃는다든지 이런 게 다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자, 이 분노는 쌓아두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또 이제 우리 사님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메타포로 활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심리적으로 산소가 부족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강의장에 또는 이 상담실에 산소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산소가 없다면 아마 숨을 쉬기가 힘이 들 겁니다. 물리적으로 산소가 없을 때 숨을 쉬기 힘든 것처럼 우리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할 때, 즉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우리는 심리적으로 숨쉬기가 힘들어지죠. 이렇게 숨쉬기가 힘들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 우울해지고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이 세상에 나 혼자만 버려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심리적 산소의 부족이 만들어내는 게 바로 우울증이자 무기력증, 자, 더 심할 때는 자살 충동, 뭐 이 우울증과 또 불면증은 한 묶음이라고 볼 수 있죠.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밤에 잠을 잘 못 자죠. 그래서 불면증으로 연결되는데,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병원에 가면 약을 줍니다. 자, 약물 치료가 되죠. 약은 약의 의존증, 약의 중독성이 일어나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해서 심리적으로 숨을 못 쉬는데, 심지어 산소가 부족해서 우울증이 생겼는데 이걸 약을 먹어서 되겠어요? 결국 주변 사람들부터 인정받고 사랑받아야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럼 나는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사랑받는 환경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 사랑받는 환경이 바로 참만남 심리가족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 참만남 심리가족은 바로 심리적 산소를 제공해주는 사랑의 모임이자 사랑의 만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떠세요? 우리 참만남 심리가족 안에서 우울증을 한번 치료해 보는 건 어떨까요? 뭐 짧게 우리가 또 뭐 메타포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꿈과 목표의 소중함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산을 바라볼 때 가까운 산도 있고 먼 산도 있는데 가까운 산이 잘 보일까요? 먼 산이 잘 보일까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우리 산님은 어떤 것 같아요? 가까운 산이 잘 보여요? 먼 산이 잘 보여요? 가까운 산이 잘 보여요. 자, 왜 가까운 산이 잘 보일까요? 왜 먼 산은 잘 보이지 않을까요? 예, 바로 가까운 산은 선명하게 보이고 먼 산은 흐릿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현실이 먼저 보일까요? 꿈과 목표가 먼저 보일까요? 이것도 같은 원리예요. 왜 우리는 현실에 치중해서 살까요?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현실적인 장애물이나 현실적인 시련 고난에 우리가 신경을 너무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힘이 들 때 우리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현실적으로 시련 고난에 직면할 때 마음이 많이 힘들어집니다. 왜 우리는 현실에 직면해서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자, 좀 장기적인 꿈이나 목표에 집중을 하면은 더 큰 열정이 생길 수도 있을 텐데 말이죠. 바로 현실은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보이지만 꿈이나 목표는 흐릿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희미하게 보이기 때문에 꿈과 목표는 너무 멀리 보이고 현실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꿈과 목표를 구체화시켜야 됩니다. 꿈과 목표를 눈에 볼 수 있도록 선명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하면 두려움이 생기고 스트레스를 받지만 꿈과 목표에 직면하면은 강한 열정을 느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강한 열정은 현재의 두려움 또는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큰 열정은 두려움을 이겨낸다는 뜻입니다. 자, 반대로 두려움이 아주 크면은 열정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어려움에 너무 매몰돼 버리면 꿈과 목표가 없어져 버리고, 현실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꿈과 목표가 구체적이고 선명한 사람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이 생기죠. 그렇게 본다면
꿈이 아주 크다면, 꿈이 아주 크고 분명하고 선명하다면 현실적인 어려움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꿈과 목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 나갈 수가 있어서요. 또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태양을 향해 달려가면은 그림자는 따라올까요? 멀어질까요? 자, 태양을 향해 달려가면 그림자는 따라옵니다. 자, 반대로 그림자를 향해 달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림자를 향해 달려가면 태양은 멀어질 겁니다. 그러면 그림자를 따라오게 하려면은 태양을 향해 달려가면 되겠네요. 자, 헬렌 켈러는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태양을 바라봐라. 나만의 태양을 바라보아라. 그러면 절대로 그림자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자, 여러분, 자기만의 태양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럼 이 자기만의 태양은 뭘까요? 바로 가치 있는 꿈, 가치 있는 비전, 삶의 목적, 내가 인생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의미 있는 비전, 이런 게 다 태양입니다. 나의 가치 있는 꿈, 나의 비전, 나의 어떤 사명, 나의 삶의 목적을 향해 달려가다 보면은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 그림자와 같은 돈이나 명예 같은 건 다 따라오게 되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합니다. 돈과 명예를 추구하다 보니까 나중에 자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보니까 가치 있는 꿈도 없어져 버리고 가치 있는 비전도 없어져 버리고 가치 있는 삶의 목적도 없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더 나이가 들기 이전에 우리 삶의 목적을 바라보고 삶의 가치 있는 꿈 목표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가치 있는 꿈과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 어느 순간 돈도 따라오고 명예도 따라오고 자, 이 세상에 부속품과 같은 것들은 다 따라오게 되죠. 자, 이런 말이 있어요.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은 너무 빨리 나이가 들고 너무 늦게 철이 든다는 겁니다. 너무 빨리 나이가 들고 너무 늦게 철이 든다는 겁니다. 철이 들어서 뭔가 좀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보려고 하니까 이미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더 이상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나이를 지나쳤더라는 거죠.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젊을 때, 좀 더 젊을 때 인생 전반의 비전, 목표를 바라보고, 자, 그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언어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 돼. 이분이 지금 우울증에 있는지, 또는 뭐 우라병에 있는지, 뭐 발표 불안증에 있는지, 대인 공포증인지, 불면증인지, 이런 현재 상태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현재 상태에서 어떤 바람직한 상태를 원하는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어떤 바람직한 상태를 원하는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 당신을 막고 있는가, 그 방해물이 뭔가, 그리고 그 내담자에게 흥미로운 것 또는 가치로운 것은 무엇인가, 정말 중요한 건 뭔가. 그럼 5번에 이것은 무엇의 예인가, 이것의 또 다른 예는 무엇인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6번에 언유를 통해서 갭을 새로운 자원으로 연결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자, 언유를 통해서 새로운 자원을 연결시켜라. 자, 그러면은 자, 우리 이제 이사님이 앞으로 이제 상담하다 보면은 여러 사람들 만나겠지만은 뭐 이런 건 어떨까요? 요즘 뭐 저기 학교에 가면 대인 공포증이나 뭐 학교 폭력이나 왕따나 이런 문제를 많이 갖고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자, 왕따의 문제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메타포를 쓰면 좋을까요? 또는 이런 관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왕따를 당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된다라는 쪽으로 이제 비유를 한다면은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똑같은 돌멩이에 개구리가 맞는다면 어떻게 될까? 개구리는 죽을 수가 있어. 근데 똑같은 돌멩이에 코끼리가 맞는다면 코끼리는 어쩌면 좀 따끔한 느낌은 갖겠지만은 그다지 힘들지 않을 거야. 지금 너가 또래 친구들한테 왕따를 당했다라는 것은 돌멩이 한 대 얻어맞았다고 생각하면 돼. 돌멩이 한 대 얻어맞았는데 네 마음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개구리처럼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상태일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이제 코끼리처럼 뭐 그다지 느낌이 없을 수도 있거든. 지금 너가 왕따를 당해가지고 너무 마음이 힘들다면은 이 개구리처럼 마음에 힘이 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그러면은 어차피 돌멩이 얻어맞았는데 이게 힘든 마음을 편안한 마음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왕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더 중요할까? 아니면 왕따를 당해도 힘들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을 키우는 게 더 중요할까? 일단 마음을 키우는 게 중요하겠지. 그래서 마음을 키우기 위해서는 바로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소중한 존재로 바라보는 거야. 자, 예를 들어 이렇게 이제 몰고 갈 수가 있어요. 마음의 자아를 키우는 거. 그리고 이제 어쨌든 뭐 대인관계 기술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자존감이잖아요. 자존감을 키워주면 뭐 대인관계 문제도 쉽게 해결되거든요. 이런 메타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 옛날에 그 오리들로부터 계속 왕따를 당하는 그 미운 오리 새끼가 있었단다. 이 미운 오리 새끼는 오리들하고 모습이 좀 달라가지고 오리들은 헤엄을 잘 치는데 이 미운 오리 새끼는 헤엄을 잘 못 치는 거야. 생김새도 좀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오리들이 계속 왕따를 시켰지. 그래서 미운 오리 새끼가 너무 괴로웠어. 너무 힘들고 정말 죽고 싶을 정도 힘들어가지고 어느 날 혼자 외롭게 강가를 거닐고 있었는데 저 하늘에 아름다운 새들이 날아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혼자 말 이렇게 이야기해봤어. 야, 나도 저렇게 아름다운 새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혼자 말을 하는데 그 백조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야, 너도 우리랑 똑같이 생겼잖아. 너도 우리랑 똑같은 백조잖아. 자, 물 위에 비친 너의 모습을 봐봐. 그래서 물 위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하늘에 나는 그 아름다운 새와 같은 백조란 사실을 깨닫게 되었지. 그래서 그날부터 오리들한테 왕따 당하는 게 힘들지 않았어. 아, 오리는 오리들이구나. 오리는 역시 오리고 나는 백조구나. 나는 나만의 독특성이 있고 나만의 가치가 있고 나만의 소중함이 있었구나. 내가 왜 오리들 눈치를 봤지? 오리들한테 이 비교 경쟁을 할 필요도 없고 오리들한테 잘 볼 필요도 없는데 내가 왜 저랬지? 그래서 오리는 이제 미운 오리 새끼는 그날부터 자기를 소중한 존재로 바라보면서 꿈을 가지고 또 비전을 가지고 자신만의 길을 열정적으로 달려나갔단다. 자, 그런 것처럼 너도 어쩌면은 백조일 수가 있어. 너를 왕따시킨 그런 애들은 어쩌면 오리들일 수가 있지. 너가 지금은 백조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힘이 들 수도 있지만은 너가 백조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아마 생각이 좀 많이 달라질걸?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가 있고요. 혹시 옛날에 그 신라의 달밤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나요? 신라의 달밤에 김혜수 나오고 했던 영화 있거든요. 기억이 김혜수가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차 누구더라? 뭐 거기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차 이름이 그 영화 배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고등학생인데 이제 어떤 한 애는 싸움을 굉장히 잘해요. 그 일진이지 일진. 뭐 학교에 뭐 항상 싸움을 잘해가지고 막 인기 짱이죠. 근데 또 한 애는 공부는 아주 잘하는데 싸움을 전혀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 영화에 보면 이제 이제 차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제 얘가 어 고등학교 때 싸움을 잘했는데 그로부터 세월이 지난 거예요. 세월이 한 20년 지나서 보니까 그 싸움 잘하던 그 일진 짱에 해당되는 그 친구는 그 학교의 체육 선생님이 돼 있어요. 체육 선생님. 그리고 공부만 잘하고 싸움을 못하던 걔는 나중에 보니까 어 쉽게 말하면 이제 주먹이 돼 있어. 주먹 근달. 주먹 세계의 그 황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만나는 이야기거든요. 다시 만나서 이런 어떤 에피소드가 영화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고등학생 시절에 그 싸움 못하고 공부만 잘하던 그 찌질이 걔는 고등학교 때는 열등감을 많이 느꼈죠. 그래서 아 내가 나이가 들면 어른이 되면 나는 최고의 주목이 될 거야. 최고의 뭐 주목 세계 황제가 될 거야. 이런 꿈을 꾸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20년 이후에 이제 만나 보니까 사실은 그 역할이 전도가 되어 있었죠. 뭐 그런 것처럼 지금은 네가 왕따를 당한다 하더라도 20년 이후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지 몰라. 너가 어쩌면은 그 왕따 시킨 그 개들을 한참 위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성공을 했을지 누가 아니? 그래서 미래를 한번 생각해봐.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